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1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뉴욕 시장에서 증세 이야기가 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법안 3조 5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이 주목을 받으면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프라 투자 법안 안에 증세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같은 경우에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올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상장 기업들의 이익을 갖다가 5%포인트 이상 낮추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자본이득세에 대한 세금도 높이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 경기를 갖다 오히려 둔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는 게 시장으로 봐서는 호재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보면은 내일 발표되겠죠. 오늘 밤 지나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0.4% 전월 대비 올라가지고 전년 대비 5.4% 상승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에도 같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5.4%쯤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보다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은 FOMC 21일, 22일 열리는 FOMC에서 테이퍼링을 갖다가 좀 구체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제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 가지고 8.3%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 이게 소비자 물가의 전가가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 9시 반에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이네요. 발표가 되니까 이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느닷없이 우라늄 관련 주식이 또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시장에서 우라늄 관련 주식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극단적인 기상 이변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원자력 에너지, 그러니까 탈탄소와 관련해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라늄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 올 들어서 40%로 올랐고요. 그리고 또 뉴욕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카메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 최대의 우라늄 관련 기업인데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가 하면은 3주일 만에 50% 넘게 올랐고 올 들어서는 93%가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로 한다면은 대략 한 130%, 배 이상 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상 이변에 대한 탈탄소 정책 때문에 원자력이 아무래도 관심을 받을 거다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로빈훗 그러니까 미국의 개미들이죠. 네. 개미들이 저 월스트리트 배지에서 이 우라늄과 관련된 그런 토론방이 지금 개설이 됐다 그럽니다. 우라늄 스퀴즈라는 토론방인데 여기에 회원들이 많이 가입을 하면서 우라늄 관련 주식, 그러니까 카메코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아마 밈 주식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라늄 또 관련한 또 주가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계속 주목을 해보실 텐데요. 조심해서 접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서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나이키의 주가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공급망 때문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나이키뿐만 아니고 갭이라든지 미국의 대표적인 그 의류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 전체 물량의 한 30% 정도를 갖다가 베트남에서 들여오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합니다. 특히 그 의류 공장이 많이 몰려 있는 남부지방 호찌민 같은 경우에 이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현재 15일까지 셧다운이 내려져 있고요. 15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연장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나이키 걱정하고 할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작년에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수입해온 의류가 얼마나 친가 하면은 3조 6,2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을 베트남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특히 호찌민 부근의 우리나라 중소기업
의류업체들이 많습니다. 한 5천 개 공장이 몰려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쪽에서 생산을 못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과거 그러니까 이미 들어왔던 물건들은 팔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어느 정도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따라서는 지난달 매출이 한 6%에서 8%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이유인가 하면은 결국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호치민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그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북부 쪽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다른 나라 쪽으로 물량을 돌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류 패션 업체들 뭐 아무래도 가을과 겨울이 대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류업체들의 매출 구성을 볼 것 같으면은 가을, 겨울 의류를 팔아서 올리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을, 겨울 의류 같은 경우에 언제 만들어서 파는가 하면 가을 의류들은 이미 다 들어와 가지고 8월부터 7, 8월부터 판매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겨울 의류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지나면 바로 판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호치민의 이 셧다운이 더 길어지게 된다면은 앞에서도 우리 국정원 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제일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패딩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걸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의류업체들이 올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패딩이나 아니면 겨울 의류 같은 경우에 이미 제작이 돼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볼 적에 어쨌든 어느 정도의 타격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고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 뭐 의류 쪽도 있고 공장 쪽도 있고 뭐 다양한 곳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곳이 아무래도 면세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을 보면은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없었을 때 24조 8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5조 원 정도 팔았는데 작년에 이게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가 하면 15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코로나 사태, 팬데믹이 종료가 되고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그래서 리오프닝 주식으로 면세점 주식을 주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대만큼 과연 많이 팔 수 있겠느냐. 팬데믹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중국이 2011년부터 중국 여행객들이 해외에 나가서 면세점을 통해서 외화가 쓰여지는 것을 갖다 막기 위해 가지고 2011년부터 하이난성 섬에다가 이 면세점 특구를 갖다가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이난섬 면세 특구에 대한 지금 지원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하이난을 방문한 중국인이 4월 달에 바꿨습니다. 하이난을 방문한 중국인이 본토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중국에 도로 돌아가가지고 180일 동안 면세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건을 사기 위해서라면 하이난을 한번 갔다 오면 결국 하이난에서 온라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1인당 면세 물품 구입 한도를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높여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10만 위안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700만 원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그 하이난에서 웬만한 물건을 다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이 하이난을 갖다 면세 특구로 키우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면세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7만 2천 평방미터라 그럽니다.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인데 지금 또 하나의 면세점을 짓고 있는데 그 규모는 기존 면세점의 2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어서 이걸 두고 면세점 굴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우리나라 면세점 자체적인 문제점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면세점들이 중국 관광객에 의존하는 것 자체를 두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이궁들, 그러니까
보따리 상액에 의존하는 게 너무 크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조 가까운 매출을 올렸던 2019년의 매출을 갖다 분석을 해보면은 전체 매출의 50% 정도가 따이궁이 사간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특히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따이궁의 매출 비중이 70%에 달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따이궁이 이렇게 크다는 거는 비중이 크다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결국은 따이궁이 물건을 사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이 그 물건을 되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해외 명품을 갖다 따이궁을 통해서 산다 그러면은 오직 물건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하이난으로 가도 충분히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이궁에 의존해서 면세점 영업을 해왔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발목을 잡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뭐 그런 어떻게 본다면 뭐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명품 브랜드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세계 1위의 매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명품 브랜드들이 좋은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사간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어느 한쪽이 무너지고 나면 양쪽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렇겠죠.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따이궁이 아닌 말하자면은 이 개인 자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상품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면세점이라는 게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이 명품 산다, 명품을 싸게 산다라고 볼 게 아니고 사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한류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우리나라 그럼요. 상품의 수출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면세점에서 사서 써보고 좋아서. 좋으니까 네. 결국 그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측면으로 볼 적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면세점의 구입 한도도 좀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기반 자체를 좀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적게 이 면세점 한도를 두고 보니까 결국은 해외 나가서 아름아름 사갖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결국 해외 나가는 우리 여행객들이 우리 면세점에서 사도록 좀 말하자면 매출 한도를 좀 확대해 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까지 말씀 나눠봤는데 이번에 네 번째 이슈도 중국에 대한 소식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또 연예계 규제, 또 뭐 홍색 정품 운동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플랫폼 업체들이 연예인 팬카페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정부 당국이 팬덤 현상을 규제해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팬덤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결국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자율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연예술협회가 지난 10일 날 웨이보나 더윈, 텐센트 같은 이런 플랫폼 업체들을 불러다가 자율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율규약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연예인들 팬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팬카페에서 이 팬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광고나 아니면 음악 순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모금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팬카페를 갖다가 정지시키거나 폐쇄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자율적으로 말하자면 화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큰 방향을 정해주고 결국은 이 플랫폼 업체들이 그 중국 정부의 지시에 화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뭐 K-팝에 상당한 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뭐 K-팝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뭐 작으면 한 5%, 많아봤자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연예인들에 대한 이 홍색 정품 운동을 하더라도 크게 타격 입을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블랙핑크의 한 가수가 네.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과거에는 한 사람이 여러 장을 샀다 그럽니다. 여러 장을 사서 여러 장을 갖다 자기가 소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남한테 나눠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는 앨범을 갖다가 1인당 한 장밖에 못 사도록 이렇게 규제를 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매출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지만 우리나라 그 아이돌들의 팬카페를 갖다가 30일 동안 정지시켰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물론 중국 정부 당국은 한류를 갖다가 차단하기 위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고 비정상적인 팬덤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한류의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중국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결국 중국의 이런 연예에 대한 규제들은 우리 엔터테인먼트 업체들한테 대해서도 결국은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